자, 지금부터는 언론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 조작 기소 네. 국정조사 특위 이야기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 국면입니다. 네. 예. 요거를 좀 잘 숙지 좀 해줘, 두 분 다.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네. 진짜 우리의 이야기고 그렇지. 너무 중요한 맞아. 이야기들이고 너무나 새로운 진실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니까. 맞습니다. 괜한 걸 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특히나 나는 더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같은 경우는 네. 이거는 언론 이슈거든요. 네. 언론 이슈야. 그럼 언론이 제일 당사자고 제일 열받아야 돼. 그렇죠. 근데 제일 한다로 이거를. 아, 진짜 특이해. 진짜 아이러니야. 진짜 특이하지 않아? 네. 나는 그거를 진짜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목적으로 운영이 되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정치적으로 표장돼 가지고 특정 이데올로기를 지향하고 지지하고 옹호하는 그런 입장이 있으니까 안 다루는 거예요. 네. 자기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뭐 대장동 그리고 윤석열 명예훼손 대북송금 통계 조작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자, 요새 국정조사 특위에서 맹활약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김동아 의원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항상 현수막에서만 보다가 요즘 뭐 맹활약입니다. 신촌에 가면 다 김동아 현수막이거든요. 서대문. 네. 열심히 달고 있습니다. 아, 난 그래서 저분은 도대체 어디 계시나 했는데 이번에 맹활약이에요. 맞아, 이번에. 진짜. 그 전까지는 솔직히 어디서 조금 나름 열심히 했었는데 네. 이렇게 또 언론에서 많이 알아주시니까 네. 더 뿌듯합니다. 요새 진짜 막 존경합니다, 저는.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피해 당사자. 피해 당사자. 그리고 이분이 안 계셨다면 우리가 예습이 아마 안 됐을 거야. 맞아요. 예. 그래서 이번 특위를 보면서도 우리가 다룰 수도 없었을 거야. 따라가질 못하니까. 와, 요새 진짜 더 위대해 보입니다. 네. 비닐봉지 속 최욱. 최욱이 키운 비닐봉지. 봉지욱 기자. 박수로 모십니다. 아, 봉지욱. 왜 이제 왔어? 아, 진짜. 아니, 진짜. 오늘은 뭐 한상진 기자가 그저께 나왔으니까. 아, 그럼 근데 왜 이제 오늘은 와? 그 국정조사 얘기 말고도 중요한 얘기를 하나 또 해드릴 게 있어요. 아, 좋습니다. 네. 아, 왜 이제 왔어? 내가 진짜,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데. 그 봉지욱 귀한 걸 알아야지. 맞아. 야, 우리 기자. 뭐 언제는 왔다가 내일 하시죠. 하라 그러고. 한 3, 40분 기다렸는데 내일 하시죠. 시간이 없다. 맨날 뭐 배불쇼가 뭐냐 막 이러고. 죄송합니다. 그만 좀 처먹으라. 죄송합니다. 네. 그게 다 쌓이네. 쌓이죠. 농담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봉지욱 기자님 오셨으니까 저희가 요거를 한번 다뤘는데 네. 약간 좀 부연 설명을 듣고 싶어가지고 예. 요거 한번 다시 좀 보고 갈게요. 예. 자, 봉지욱 기자는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으로 기소돼서 재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과 봉지욱과 대장동 일당들이 짜고 윤석열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가지고 윤석열 명예훼손으로 기소를 해버린 거야. 네. 여기까지는 됐나요? 네. 예. 그런데 봉지욱 기자는요,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할 때 네. 브로커 이름 뭐야? 조우영. 조우영 오. 좋았다. 봉지욱은 조우영하고 통화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네. 그런데 네. 검찰이 봉지욱하고 조우영이 통화한 것처럼 녹취서를 만들었어. 이거를 이렇게 봐봐. 네. 이 몰랐지? 그럼 판사는 요걸 보는 거예요? 요거를 만들었어. 통화한 적이 없거든? 없는데 근데 여기 봐봐. 맞지? 있는 것처럼. 4번이나. 네 번이나. 한 번도 한 적 없어. 조작이네? 조작이네. 좋았다. 조작 걸렸어, 이번에. 네. 그래가지고 이 조작한 담당 검사가 그 유명한 강백신이야. 또 강백신이야? 강백신한테 현장에서 물어봤어. 네. 근데 거기서 또 거짓말을 하는데 봉지욱한테 자,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 같이 있었어. 자, 일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제 녹취록 저도 처음 보는 거여서 제가 이제 그 공판 검사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저게 아마 작성이 봉지욱 기자로 돼 있는 게 초기에 작성된 녹취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석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바로는 저게 이제 봉지욱 기자님이 아니고 그 아래 있던 라정주 기자하고 통화한 걸 아마 속기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고 법정에서 이미 그건 확인돼서 오류가 시정된 것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잠깐만. 아니 근데 저 말도 거짓말인데요. 재재판이잖아요. 재재판에서 녹취록이 현출된 적이 없어요. 오늘 검사들이 너무 거짓말해서 지금 제가 지금 적고 있습니다. 아, 시원해. 그러니까 우리 봉지욱 참고인 재판에서 이 녹취록이 현출된 적이 없다 이거예요? 제가 증인신문을 받지도 않았는데 저 녹취록이 왜 나옵니까? 녹취의 당사자들이 나오지도 않았고 조우영 증인할 때도 저 녹취서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그냥. 나는 봉지욱이 뭔가 마동석 같더라고. 마동석. 그다음에 강백신이 얼굴을 봤었어야 돼. 자, 부연. 근데 이제 보면 전날 제가 이제 느낀 거는 강백 씨는 자기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무서워. 거짓말을 한 사람이 난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정도면. 무서워. 네. 저 정도 저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전날 행동은 그런데 정말 임기응변에는 정말 강하구나. 저거를 아마 본인이 해명이 잘 안 됐을 텐데 뭐 초기에는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재판에서 바로 잡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재재판 저는 매일 가잖아요. 네. 매번 가면 제가 저 녹취록을 재판에서 봤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저 녹취서는 재판에 나온 적이 없어요. 아예. 근데 이번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 사건 기록을 안 봤습니다 아직. 근데 이번에 국정조사 때문에 이렇게 목록 정도만 쭉 살펴본 거예요. 근데 저는 조우영 씨랑 한 번 만났죠. 90분 동안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몰카를 찍고 그걸 또 이제 나중에 보도를 했는데 전화 통화를 제가 한 사실은 없습니다. 아예. 그리고 저 녹취록 내용만 봐도 봉지욱 팀장 얘기가 나와요. 녹취록에. 예? 봉지욱이 봉지욱 팀장 얘기합니까? 그러네. 녹취록 내용에 우리 봉지욱 팀장 한번 만나시죠. 그러니까 팀원이었던 라정 PD가 통화를 한 건데 근데 왜 저렇게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JTBC가 사과방송할 때도 그렇고 검찰의 그 논리가 뭐냐면 봉지욱이 조우영을 만나서 윤석열을 만난 적이 없다고 들었는데 봉지욱이 그거 기사에서 뺐어. 일부러 뺐어. 악의적이야. 이거잖아요. 제가 조우영을 만났을 때는 2021년 10월 26일에고 동아일보 그분 보도가 10월 9일에 있었어요. 그분으로 난리 났을 때입니다. 조우영을 만나서 제가 윤석열을 물어볼까요? 그분을 물어볼까요? 그분이지. 그분을 물어봤고 조우영이가 유동규입니다라고 답변을 해요. 근데 제가 그걸 그때 보도 못합니다. 왜? 조우영의 주장이잖아. 이래서 위에서 보도를 막더라고요. 위에서가 어디 위에? 데스크. 아니 그러니까 그 데스크가 무슨 방송국인데? JTBC 때. 뉴스타파가 저 아니고. 방송을 그때 이제 못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알았다라고 하고 이후에 검찰 수사 기록과 정영훈 녹취록을 제가 입수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보도를 한 거죠. 근데 일단 진짜 임기응변 하나는 제가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했는데 저한테 용코로 걸린 거죠. 저는 그렇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저것뿐만이 아니고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제가 저걸 딱 보고 재창희 형을 실장님으로 바꾼 게 우연이 아니구나. 확신을 갖게 됐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거리감을 두고 봐서 그렇지. 내가 저런 사람 만났다고 생각해봐.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은 예를 들어 조작을 해. 근데 조작하고 있다라는 것도 저놈은 못 느끼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스스로. 그러면 진짜 하늘이 무너지잖아. 이게 왜 조작이에요?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 나는 진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감옥 가가지고 한 550일 억울하게 살아봐. 그렇지. 진짜 화병 나는 거지. 화병 나지. 그리고 저 자리에서 봉지욱 기자가 없었으면 다른 사람들은 또 모르고 또 그냥 뻥치고 할 거야. 그렇지. 그러면 아마 종편에서 다뤘을 거야. 그렇지. 이번에 몰랐답니다. 바로 아무 말 잡았다. 못합니다. 막 자, 요거 봤죠. 자, 그리고 또 이 검사놈들이 어떤 식으로 강압 수사를 했는지 한 장면, 요 우리 김동아 의원님이 좀 보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그 쌍방울 김태헌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태현 본부장. 김태헌 본부장. 이 사람이 국회에 이제 나왔는데 이 사람은 이제 변호사비 대납 수사를 이제 받았어. 원래 변호사비 대납으로 시작했는데 대북송금으로 간 거잖아. 변호사비 대납 수사를 받을 때 어떤 식으로 강압 수사를 했는지 검사들 실명을 거론하면서 폭로를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조주영 검사님, 한강일 검사님, 특히 이윤환 검사님. 이윤환 검사님은 저와 김성태 씨가 천안 매제지간인데 제가 태국에서 여자하고 바람 폈다고 이간질하면서 그렇게 검사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김성태 씨랑 저랑 싸우고 결국 그 전에 이혼했지만 저희 식구하고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마저 그분이 버리겠습니다. 21년 5월 달에 조사를 2번 받았는데 신문 쪼가리 두 개 가지고 조사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대납을요. 변호사비 대납건으로 시작해서 변호사비 대납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흘러갔다. 이게 네, 대한민국 정치검찰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와, 신문 딱 2개 갖고 와가지고. 와. 이게 지금 김태현 씨가 증언하면서 언급했던 검사들이 조주현, 이윤환, 한강일입니다. 이거 3면 PPT 3면 혹시 띄워주시겠어요? 얼굴이 있어요? 아니, 얼굴은 아니고 지금 이 이윤환 검사가 누구냐? 이윤환. 이윤환. 네. 그 금감원에서 자료를 다 준비해 갔으니 압수수색을 하면 된다라고 통보를 했는데 같이 상의까지 하고 압수수색 가기로 했는데 그것을 압수수색 안 하고 쌍방울의 주가 조작과 횡령 배임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한 검사입니다. 우리가 박상용하고 뭐 송미경, 뭐 김영란 검사, 대북 송금 검사만 지금 집중하고 있었었는데 지금 15층 그러니까 이따가 박용철 영상도 잠깐 네. 가능할 것 같은데 거기서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13층에서 대북 송금하면서 이화영 부지사나 여러 사람들이 검찰이 협조를 하면 15층 그러니까 그들은 15층이라고 부르더라고. 15층이 뭐냐. 쌍방울의 배임, 횡령 배임, 주가 조작을 수사하는 검사들이 분위기가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김성태 입장에서는 아니 이걸 대북 송금 협조를 해주니까 주가 조작과 횡령 배임을 좀 빼주겠구나. 이렇게 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15층에서 횡령 배임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전부 다 무혐의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김성태 회장의 부하 방용철이가 이번에 국정조사 특위에 나와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그 얘기를 합니다. 13층이 잘 되면 15층이 분위기가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13층은 대북송금, 15층은 주가 조작. 함께 보겠습니다. 15층에서 자본시장법 조사를 받을 때 어마어마한 프레셔도 받았고 진짜 13층에서 이화영 증인께서 좀 약간 협조가 되고 좀 온도가 좋으면 15층이 분위기가 좋고 그건 저희들이 이제 조사가 다 끝나고 나와서 얘기했는데 김성태 부하가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봉지욱 기자가 지금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게 보도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검사 윤석열의 수사무마 의혹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봉지욱,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을 대장동 초기 사업자 이강길 씨라고 있습니다. 이강길 씨가 C7. 그 보도 내용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 이번에 국회에 나와서 보도의 내용을 이강길이 요거 딱 우리나라에서 한 언론사에서만 보도했습니다. 오마이뉴스만. 네, 함께 보겠습니다. 증인은 지난 3월 10일 날 법정에서 이 증언을 했습니다. 2011년 중수부에 가서 조사받을 때 상황을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조우영이가 차 한 잔 마시고 다행히 다 무마하고 그냥 왔다. 그러니까 다음 조사는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그런 이야기도 들었다라고 증언을 했죠. 이게 전부 사실인가요? 예, 사실입니다. 만일 2011년도와 2012년도 이렇게 조우영 씨가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금액이 1,100인가 1,800억인가요? 1,800억. 그걸 관련되는 수사 제대로 받아가지고 처벌받았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비난하고 있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수익 이런 부분은 모두 다 물거품 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그 증인으로 나와 있는 조우영 씨가 저하고 같은 사건으로 2015년도 12월에 구속이 됩니다. 부산저축은행에 대출을 하고 수수료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주택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계약서, 허위계약서를 써가지고 그게 드러나서 구속이 됩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버렸어. 이강길. 예. 깔끔하지? 근데도 이걸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으니 환장할 노릇입니다. 네. 자, 검찰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조작 수사, 조작 기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만 있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언론이 동조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네. 아까 잠깐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문제가 된 보도가 바로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출처도 불분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마치 이재명이 돈을 받은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보도. 이 보도 이후 일파만파 번져나간 겁니다. 그분이 이재명 대통령임을 암시하는 듯한 보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두 사람이죠. 고도의 기자, 유원모 기자 두 사람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김만배,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해놓고 정회계사와 남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약 1208억 원의 배당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자 김 씨는 그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라고 기사를 쓴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그분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야. 이거 완전히 창작. 저희가 저 두 기자를 사실 마지막 그 국정조사 때 증인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오, 그랬어요? 네. 신청해서 명단까지 올라갔었는데 저희가 내부 논의하면서 마지막에는 그 하나하나 묻기보다는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자고 해서 그래서 아쉽게 빠졌습니다. 근데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신청을 했었거든요. 너무 아쉽고 왜냐하면 이게 나와서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냐고 했을 때 그 취재원 보호는 이제 증언 거부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검사라도 되든지 뭐라고 핑계를 댈지 한번 들어봐야 된다라고 계속 제가 내부에서 좀 요청은 했었지만 약간 마지막에는 좀 전체를 정리하는 그림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빠지게 돼서 많이 아쉽습니다. 심지어 이 기사를 쓴 기자들은요. 기사 잘 썼다고 상을 받았어요. 상 받았어요? 상 받았어.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글을 올렸습니다. 네. 한국신문협회에서 수상한 상인데요. 한국신문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회에서 이 기사에 대해서 대장동 이슈 보도에서 지속적으로 파괴력 있는 팩트를 발굴했다며 수상 사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팩트 발굴이 아니라 엄청난 조작을 한 것입니다. 대장동 녹취록이 있지도 않은 그분 이재명을 창조하여 보도함으로써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를 낙선시키고 대한민국 역사를 바꿨습니다. 이로 인해 나라는 후퇴하고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그 후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수상을 취소 반납하고 사과 및 보도 정정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다시는 권력기관과 언론에 의한 대선 조작으로 역사를 바꾸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팩트를 발굴했다. 난 진짜 나 미치겠어요. 아니 봉지욱 기자님, 그 명예훼손 사건은 언론 이슈잖아. 근데 저는 2023년 9월부터 계속해서 얘기하고 지금 사실 국정조사에서 이강길 증언 외로는 제가 다 보도했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아무도 그에 주목하지 않고 믿어주질 않아서 그렇게 됐는데 16번 자료 지금 방금 하나 드렸는데 동아일보 보도가 2021년 10월 9일이죠. 정영학 녹취록에 그분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정영학은 검찰에 녹취록을 언제 제출했을까요? 검찰에. 그때 저때 수사 초기예요. 16번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 그 당시에 현재 검찰에 검찰에 정영학이 제출한 게 2021년 9월 26일 플러스 10월 5일 두 번 제출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제출한 거는 기사 나오기 4일 전이에요. 그러네.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직 검사들도 제대로 안 봤을 때예요. 근데 저게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저거는 보면 전해졌다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소스가 없습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도 아니에요. 이런 식이에요 지금 보도가. 이러면 이거는 사실은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취재원을 감추는데 이거는 사실상 어디서 왔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일단 녹취록이 제출된 직후에 지금 저 보도가 나왔잖아요. 검찰발이라고 봐야죠. 일단 저거는 검찰 내부인데 이재명이 당선되는 거를 막고 싶은 고위 검사겠죠. 왜냐하면 소스가 없는 거를 기사를 쓰겠다고 했을 때 데스크가 그 소스를 확인하겠죠. 내부에선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검장급인지 고검장급인지 대검의 누군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확인이 됐으니까 저 보도가 저는 초반에 저 얘기 제가 줄기차게 했습니다만 일면 톱으로 나간지 몰랐습니다. 최근에 알았어요. 최근에 국정조사 준비하다가 10월 9일 일면 톱 기사로 나가요. 일면 톱에 꽂히려고 하면 그 취재원은 고위직이다.
검찰 고위직. 검찰 고위직이다. 왜냐하면 청영 녹취록 지금 검찰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내부적으로 제대로 보지도 않았을 때 저게 갔다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없는 내용을 퍼뜨린 거죠. 녹취록이 진짜 제출했다는 기사가 많이 나왔을 때 저희가 1기 수사팀이 수사를 잘했다라고는 하지만 그 수사팀 내에서 2기 수사팀까지 이어진 검사가 있습니다. 있고 그 검사가 거의 윤석열의 빨대 역할을 했다라고 저희는 다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검사나 안에 이제 1기 수사팀 몇몇 검사들이 분명히 윤석열이나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한테 저런 정보를 줬을 거다. 안에 뭐 그러니까 있다는 정보가 아니라 이런 녹취록을 보니까 이런 취지가 있을 것 같다라는 정보를 흘리고 그게 또 언론과 결탁해서 저런 보도가 나왔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는. 아니 그럼 만약에 그 검찰 고위직이 이거를 기자한테 줬다면 완전히 지어서 준 거잖아요. 와,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라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저 없는데. 사실은 저 기자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용당했을 가능성도 있죠. 이용당했을 가능성. 아니 그러니까 언론사는 이용당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검찰은 어찌됐든 이걸 창작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준 건데 아무튼 저 기사 이후에 모든 언론이 그분 찾아 산만리로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제가 조우영이 만나서 유동규가 그분입니다 하면 이 보도의 발자가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죠. 그분 피켓이 지금 국회의사당 앞에 아직도 있어요. 대장동 그분은 누구입니까? 아직도 아직도 그러고 있어. 극우 사람들이 그 시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정답은 발표가 돼. 물론 그분은 없어. 근데 이제 그분은 유동규잖아요, 유동규. 아니 정영학 녹음 파일에 유동규가 그게 내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말하고 다니니까 알지. 지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김만배도 야 아무도 몰라 천화동인 1호가 네 거라는 거. 정영학 녹취록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녹취록에 있는 것은 유동규라고 보도를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된 그러니까 거죠. 네. 사실은 이제 뭐 봉주께도 얘기했지만 언론사에서 일면 탑으로 하려면 편집국장까지 다 승인이 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본 탑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동아일보나 언론사 전체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까지 인정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검찰이 소스를 줘도 그래도 확인하고 기사를 써야지. 이런 식으로 소스 준다고 다 받았을 것 같으면 뭐하러 언론사를 그거를 합니까? 확인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소스가 평검사였다면 아마 일면 탑 안 됐을 거고 고위직이어서. 상당히 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야 확실하다고. 소스야? 그럼 쓰자라고 된 건데 중요한 것은 당시에 수사팀장 김태훈 고검장이 국정조사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 보도가 나와서 문제가 되니까 법조기자단 간사한테 찾아가서 녹취록에 그거 오보야. 동아일보 오보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럼 간사가 기자단에 전파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바로잡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사에서. 네. 그러면 당시에 수사팀장 그때 아마 3차장인가 그랬잖아요. 김태훈 중앙지검 차장검사가 오보를 확인해 줬는데 그걸 아무도 안 쓴 거예요. 그랬어? 이게 지금 몰랐다가 김태훈 고검장이 지금 국정조사 증언하면서 처음 알려진 거예요, 지금 이게. 얘기해줬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근데 아무도 안 썼어요. 그건 확실해요. 아무도 안 썼어요. 왜 안 쓴 거죠? 아니 뭐 그러니까 기자단 내에도 내가 볼 때는요. 와, 기자단들이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뭔가 뭐 카르텔을 만들어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실을 보도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들 이권을 챙기는 거야. 어찌 그러니까 보면. 어떻게 보면 기자들도 특수검사는 똑같습니다. 야, 저 회사 하나 잡자라고 하면 맞아. 가는 거지. 기자단에서 친한 기자들끼리 꾸미라고 만들어요. 꾸미 일본 말로 이렇게 모임 같은 걸 만들어 동호회 비슷하게. 그래갖고 검사장 뭐 아니면 검찰총장 그 꾸미들이 약속을 쭉 잡아가지고 만나고 다니면서 거기서 그 식사 자리나 뭐 운동 자리에서 흘려주면 그거를 쓰죠. 순번을 정해요. 오늘은 내가 먼저 쓰고 다음에 흘려주면 네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무섭다, 저기 하나 잡자라고 하면 특수검사는 똑같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하는데 뭐 어디 대기업 어디를 하는데 그걸 보도 안 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보도를 하는데 이 검사가 특정 방향으로 이 수사를 이끌고 가고 싶어. 그럼 기자들을 딱 동원하는 거죠. 무서워. 근데 그 꿈이 진보지 기자들도 있을 텐데. 꿈이 다 있죠. 네, 다 이게 저 시절이 섞였잖아요. 어땠냐면 무섭다. 잘 아시다시피 법조기자단이 완전 윤석열 한동훈하고 동화돼가지고 그들의 거의 나팔수 역할을 그때 계속 했었습니다. 법조기자단하고 완전 검찰하고 결탁한 상황에서 자기들이 대통령을 만든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마치 자신들이 만드는 대통령이란 것 마냥 그렇게 활동해서 이게 도저히 정화작용이 안 됐죠, 스스로가. 그때 밀착이 된 계기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이었어요. 맞아요. 윤석열 수사팀장하고 한동훈 팀장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기자들과 밀착이 돼서 많은 소스를 흘려줍니다. 기사 쓰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밀착이 됐죠. 그래갖고 한동훈 편집국장 얘기가 그때부터 나오는 거죠.
무섭습니다, 진짜. 진짜로. 그 타겟이 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 나. 누구든 될 수 있지. 그 타겟.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그렇게 여론 형성되면 재판에도 영향을 미쳐요. 판사도 맞아요. 선입견을 맞아요. 갖는 맞습니다. 재판도 그렇게 됩니다. 예. 제가 그 정진상 실장 아까 그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 참여했는데 참여해서 판사가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녹취록에는 그분 나옵니까? 이것을 판사가 처음 물어봤고 그 자리에서 검사들이 약간 말을 얼버무리더라고요. 아, 그분이 뭐 나오긴 하는데 꼭 뭐 특정해서 누구는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만큼 판사들도 언론 보도 때문에 대장동 그분은 누구다라는 게 뇌리 속에 완전히 강하게 박혀 있는 맞아요. 맞아. 그걸 통해서 이제 재판을 바꾸고 여론 재판을 오히려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이 정치 검사들의 이 수법인 거죠. 그렇습니다. 와,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 김동완 의원님 오늘 준비한 내용 많은데 정말 많은데. 예. 많이 당황하는 표정도 충분히 전달됩니다. 왜 마무리 질러그래라는 표정이 의원님은 뭐야? 또 다음 주에 나오셔야지. 아 근데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그거 해야 되는데. 이게 이런 식이라니까. 봉지를 해야 될 봉지를 못 하고 가지고. 이게 많이 밀렸으면 바로 갈 뻔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자 30초만. 30초. 어제 금감원 갔다 왔는데 금감원. PPT 1번. PPT 1번. 정말 그 쌍방울하고 지금 김성태가 한 주가 조작하고 배임 혐의가 총 합계가 5,663억입니다. 이 부분을 검사들이 다 혐의를 밝혀내서 금감원에 조사를 요구했음에도 향후에 다 무혐의 처분해 줬고요. 야, 이건 중요하다. 이거 한 건 한 건이 김건희 도이치 그 모터스 주가 조작보다 어마어마한 사건들입니다. 그러네. 첫 건만 해도 4,532억, 그 다음에 303억, 그 다음에 26조. 이 금액이 저희가 정한 게 아니라 검찰 수사로 나온 겁니다. 검찰 수사로 나왔는데 이 5,663억이라는 이 횡령 배임 주가 조작 금액을 덮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덮는 대가로 대북 송금 그 진술을 받아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박상윤 검사가 뭐라 그러냐면 대박이네. 저기 나와서 밝힌 거는 대북 송금과 관련이 없다고 하잖아요. 네. 지금 방금 그거 띄운 거 다시 띄워줘 보세요. 와, 이 대박. 첫 번째 거 4,532억이 있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대북 송금을 통해서 실제로 계열사 나노스의 주가를 부양해서 하려고 했어요. 맞아. 그 준비 작업을 저렇게 한 거예요. 나노스란 데는 상장은 돼 있는데 대부분의 주식이 김성태가 갖고 있었어요. 근데 김성태로 전환사채를 이용해서 주식을 몰아주는 작업을 한 개 4,532억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주가 조작을 하기 전에 김성태 지분을 늘리려고 그 작업을 했다. 그겁니다. 완전 주가 조작 범죄단이고요. 한 4번 PPT 혹시 가능하세요? 와, 이거 진짜 대박. 한두 건이 아니네. 대박. 검찰 다 무혐의했습니다. 여기 나오네. 각하 공소권 없음, 무혐의. 다 봐준 거지. 야, 이거는 읊어. 자, 주식회사 광림 보고 의무 위반 각하 사유를 한번 밑에 보십시오. 금감원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거 거짓말인데? 이게 뭐냐면 본인들이 수사를 그러니까 자료 조사를 해달라고 자료를 보냈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압수수색을 본인들이 안 해갔지 않습니까? 네. 검찰이. 근데 무혐의 처분 근거가 금감원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각하를 한 겁니다. 이거는 완전 거짓말인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지금 얘기를 무혐의 처분서에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와, 그리고요. 그다음에 쌍방울 나노스 광림 재판이 계속 중이라 공소권 없고. 자, 그리고 자본시장법 위반은 증거불충분 무혐의.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스타항공 인수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불충분 무혐의. 쌍용자동차 인수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불충분 무혐의. 광림 비비안 주식 담보 제공 미공시한 거 재판 계속 중이라 공소권 없고. 판토스 홀딩스 등 차명회사 대량 보유 보고 의무 위반한 거 금감원이 이것도 자료 제출하지 않았다고 각하. 와, 미쳤다 이 대한민국. 와. 봐주는 거지. 와. 그러니까 이거 비하면 도이치모터스 아무것도 아니네. 와. 진짜 아무것도 금액 아닙니다. 자체도 그렇고. 미쳤네.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드러난 사실만 5,600억이지 이 사이에 그 김건희나 주가 조작 일당들이 해놓은 수익은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크게 보이는 덩어리들, 그러니까 전환사채나 시비 관련된 덩어리만 해서 5,600억 정도. 어떻게 보면 이게 최소 금액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 진짜 주가 조작 세력들이 해먹은 것까지 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와, 그러니까 본인들이 압수수색 안 한 거를 금감원이 자료를 제출 안 했다는 말로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야. 와, 미치겠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금감원 이거 가만히 있나? 그럼 금감원이 이거 사실 아니 그래도 알면은 금감원장이 이복현이니까 당시 다 이복현이었죠. 이어지니까 네. 뭐 또 닫았겠네. 와, 뭐 이복현이야 뭐 미슐랭 먹으면 기분 풀리니까. 와, 이렇게
보니까 완전 돌아버리겠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봐 쌍방울 주가 조작 자료 안 가져간 거 봐라. 이렇게 있는 게 금가운에 있는데 안 가져가. 6번 사진. 6번 사진. 야. 이거 안 갖고 갔대. 이걸 안 갖고 검찰이 가. 가져가야 이걸 돼. 안 갖고 가놓고 자료 제출하지 안 않아. 감사. 야. 이게 금감원에 그대로 있었는데요. 있습니다. 와. 아니 김동완 의원님이 이런 거 어떻게 이렇게 잘 참아요? 난 미치겠는데. 참고 있진 않고요. 와, 이건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해야 돼, 이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동완 의원님은 저희가 또 다음 주에 한번 만납니다. 네. 김동완 의원님 진심으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봉지욱 기자님 앉아 계세요. 아직 앉아 계시고 우리 또 지금 네. 감사원이 얼마나 오. 미친 짓을 했는지도 지금 살펴봐야 되는데 감사원? 오늘 이제 처음 매불쇼에 출연하시는 그런 분이야. 분이 계세요? 네네. 네, 요거까지 하고 그리고 봉지욱 기자님 작품 저희가 다룹니다. 네. 네, 오세요. 네. 자, 지금부터 안녕하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룰 건 뭐냐면 네. 문재인 정부 사람들 때려잡기 위해서 통계 조작 사건을 만들어서 요걸로 이제 기소한 사건이야. 요거 관련해 가지고 네. 이야기를 나눌 분입니다. 지금 특위에서 맹활약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매불쇼에 오늘 처음 함께하는 분입니다. 예. 아마 이분이 국회의원이라는 사실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사실 강성필도 몰랐습니다. 예, 이제 강성필도 검색하더라고. 이분은 뭐 하는 분인가요? 이렇게 검색하더라고. 힘을 모아주세요. 예. 이주희 의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분을 짧게 잠깐 설명해 네, 네. 드릴게요. 좋아요. 진짜 재밌어. 이분의 이력이 너무 재밌어. 일단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가세현 하고 이제 싸우는 변호사로 승소한 분입니다. 그러시군요. 예, 근데 진짜 재밌어. 내가 소개를 한번 해줄게요. 이분이 무려 2004년에 2004년? 2004년. 17대 총선에서 저 6학년 때인데. 출마를 합니다. 출마했어요? 2004년에 출마를 해. 출마했어요? 민주노동당 민노당. 비례대표 9번으로 출마해. 근데 비례 8번 노회찬 의원까지만 딱 당선돼. 되고 안 됐네. 그래서 2004년에 아깝이. 네. 아깝지. 아깝네. 1차 아깝인가? 네. 자, 그리고 2008년 4년 후입니다. 또 출마해요? 18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비례 5번으로 올랐네. 5번이면 이런 5번이면 돼야지. 5번은 돼야지. 7번까지 됐잖아. 7번까지. 딱 3번까지 돼. 진짜로? 진짜. 딱 3번까지 돼. 탈락. 탈락. 그리고 나서 이제 야 이거는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해서 이제 변호사가 됩니다. 그 사이에. 그리고 나서 이번 2024년 총선 때 22대 총선 때 그때는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인가? 시민당. 더불어시민당 민주연합에 민주연합으로 이제 들어오신 분이니까 비례로. 비례. 네. 비례 17번을 받아. 17번. 비례. 네. 근데 14번까지 당선. 뭐야? 너무 아깝네. 14번까지 당선된 거야. 와, 이게 돌아버리는 거야. 처음에는 안 됐네. 안 그러니까. 됐어. 돌아버려. 그리고 14번까지니까 17번이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세 명이 날아가야 되는데. 미쳐. 돌아버려. 근데 정권이 이제 바뀌었잖아. 정권 바뀌고 이재명 대통령이 위성락 비례의원을 데려갔어. 데려갔지. 자, 15까지 됐어. 15까지 됐어. 2명 받아. 2명. 근데 2명 남았어. 나는 2명. 17이야. 2명. 15까지 됐어. 2명. 근데 뭐야? 어떻게? 강유정. 대변인 갔어. 한 명. 다음은 이제 하나. 이재태. 하나 나왔어. 하나. 와, 이게 깜깜무소식이야. 그 다음부터는 그냥 먹는 연락이 거야. 안 돼. 정으로. 또 돌아버려 그러면. 이제는 안 돼. 안 돼. 왜냐면 1년이 지났어. 안 되잖아. 거의. 근데 비례의원 임광현 의원을 국세청장으로 데려가면서 그래서 바로 승계를 받습니다. 어려워. 너무 넘어가겠네. 이게 뭐야? 순번 기다리다가 지쳐서. 야, 나는 그래서 본인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더라고, 이 과정을. 근데 스포츠 중계 같지. 더해. 무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려 22년 만에. 22년 만에. 어려워. 안 하고 말지. 몇 선이야, 몇 선? 야, 씨, 나 6선이야? 와, 22년 만에. 6선. 2004년에 그때 당선되셨던 우리 조정식 의원님이 6선.
아, 그때 조정식이에요. 야, 국회의장 준비하셔야겠네. 와, 나 진짜 너무 지친다, 진짜. 아니, 그 듣고 싶어요, 이야기를. 정말 제가 진짜 정신이 지금 와. 너무 재밌어서 정신이 본인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네, 그러게요. 네. 어떠셨어요, 이 과정에서? 일단 2004년 그때 제가 대학생 시절이었어요. 아, 그래요? 아직 졸업을 와. 안 했던 시절인데 그때 제 동료들하고 그 당시만 해도 한국 정치 아시잖아요. 정말 좀 정말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청년에 대한 목소리는 우리 한국 정치에 반영이 안 될까? 그래서 한번 사고 한번 쳐보자. 그래서 청년 정치를 표방하면서 출마했고 그 이후에는 저는 되게 자부심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비록 당선이 안 됐지만 그 이후에는 뭐 민주당이든 보수 정당이든 모두 다 청년을 다 뭐 생색내기든 어떻게든 후보로 다 내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나름 조금은 우리 정치에 기여하지 않았나. 네. 근데 뭐 지금 연세가 어떻게 20년 전에 될 뻔했다는 게 이게 엄청 동안일 수 있어. 나이가 뭐 이른일 수 있어. 네, 아니 진짜로. 근데 그때 그 김영삼 대통령 이후에 제가 최연소로 출마를 했었던 했고요. 당선이 됐으면 아마 지금 현재 손소리 의원 나이보다도 젊었던 26살이었을 겁니다. 나이가 저랑 동갑이랍니다. 7, 8년생이신가요? 아, 예. 8년생. 고맙습니다. 왜 놀라시는 거예요? 왜 놀라요? 네. 동안이라고. 친구를 발견해서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목이 다셨네. 준비하려고 목이 다셨어. 자, 통계 조작 사건 우리가 좀 다뤄볼까 하는데 요거는 이제 감사원의 문제가 많이 드러나는 사건이야. 진짜 심각합니다. 이거 보면은. 네. 예. 근데 그 이력 얘기하느라 시간을 많이 잡아가지고요. 좀 짧게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조작 사건. 문재인 정부 때 경제 정책이 실효성이 있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통계를 조작했다라는 혐의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윤석열의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사람들 탈탈 턴 거야. 그래서 22명을 검찰에다가 자료를 주면서 이놈들 이렇게 쓰레기다. 이놈들 빨리 때려잡아라. 넘깁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그 가운데 11명을 기소한 사건입니다. 그 중에 11명. 예. 근데 그 과정에서 감사원이 얼마나 거의 불법적으로 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감사를 조작으로 했는지를 짧게만 살펴보고 오늘은 마무리 짓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네, 소개하는다. 오늘 소개하는다. 아니 그 인내심은 좋은 분이잖아요. 왜 이걸 못하나? 22년 기다리죠. 22년 기다리고 왜 이걸 못하나? 네. 강압적인 감사의 행태. 저희가 이제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요거를 듣고 우리 의원님이 부연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23년 4월에서 5월 감사를 받으신 게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당시에 육아휴직 중인 상태셨나요? 네, 그 출산하고 한 4개월 차여가지고 육아휴직 중이었습니다. 그 문답 기록을 보니까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였던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네, 전날 늦게까지 조사한 날은 10시에서 11시 정도에 출석을 했고 9시부터 출석한 날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답 기록을 보니까 조사 종료 시간이 4월 4일에는 밤 11시 56분, 4월 6일 0시 20분, 4월 7일에는 새벽 3시까지 하셨고 5월 5일에는 새벽 3시 35분, 5월 10일에는 새벽 6시 9분까지 하셨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장시간 되는데 혹시 잠을 못 자고 밤샘 조사를 받았던 것입니까? 중간중간에 휴식 시간이 있었지만 뭐 따로 이제 잠을 자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지난번에 그 감사원 강압 불법 조사 저희가 확인했고 일부 인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다른 강압 조사 조작 감사 이거 밝혀졌거든요. 험급 기관을 멋으로 안 해. 우리 두목이다. 걸리면 죽는다. 너 빼고 다 포렌식 받았는데 끝까지 거부하면 너만 문제된다. 저기 빈방 가서 1시간 동안 잘 생각하게 보고 와. 감사원이 깡패 집단입니까?
와. 이 일부만 보여드린 거예요. 거의 맞아요. 조폭입니다. 맞습니다. 의원님 좀 부연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우선 어제 저희가 현장 조사를 갔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얘기부터 네.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슬라이드 지금 4번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4번. 네. 조사실 배치도. 예, 이걸 저희가 현장 요렇게 그 현황 보고라고 해서 어제 감사원 그 보고 과정에서 서류를 받았는데 네. 그 중에 일부 사진입니다. 근데 네. 깜짝 놀란 것이 감사원 그 내부에 있는 조사실에서 조사를 대부분 받은 게 아니고요. 네. 총 369회의 조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무려 71.5%가 넘는 260몇 회, 264회가 지금 저 별도로 설치된 명동의 조사실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저기가 주로 소위 타이거파 그 관련된 감사관들이 저희 추정컨대 아마 집중적으로 저기서 조사를 시행했을 것이다. 아니 전체 조사 중에 70%가 넘는 조사가 저기서 이루어졌으면 뭐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평수를 한번 보세요. 저희는 이제 저 그림 중에서 아래쪽을 어제 그 감사원에 있는 감사실들을 봤는데 네. 저기도 들어가니까 책상 하나와 의자 앞뒤로 있고 컴퓨터 있고 굉장히 장소가 좁더라고요. 그런데 저 면적보다도 훨씬 더 좁은 저 4개밖에 없는 조사실에서 그 밤샘 조사, 야간 조사, 압박 조사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저희 청문회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문 다 열어놓으면 저 좁은, 그러니까 고시원 같은 데서 조사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다닥다닥 붙은 고시원에서 문 다 열어놓고 그 복도를 술 마시고 돌아다니면서 본인이 한 진술을 가지고 노래로 희롱하고. 와. 감사관이 그런. 감사원 직원이 술 마시고 와갖고 진술한 걸 갖고 막 노래 부르면서 그 조롱하더라는 거야. 예, 트로트 부르면서 복도 다니면서 우와. 소리 지르고 그리고 문을 다 열어놓으면 옆 소리가 그 고시원이면 옆방 소리 저희 알잖아요. 네, 다 들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소리들, 그 압박하고 소리 지르고 이 소리를 옆방에서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것이 저는 뭐 어제 이제 현황 보고에서도 제가 좀 지적을 했는데 여기 문화를 개선하겠다.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사과하고 문화를 개선하겠다. 이 정도의 표현이 있는데 이건 단순히 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감사원 규칙에도 위반이 되고요. 네. 감사원 법도 위반되고 더 나아가서는 헌법상의 기본권도 철저하게 위반한 저는 위헌위법적인 상황이 굉장히 그 기간 동안에 자행이 되었다고 봤고요. 옛날에 남영동 같아. 그러니까 그 맞습니다. 느낌이.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명동 조사실이 지금 임대차 종료로 인해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현장을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거. 근데 아무튼 저 평수를 보면 충분히 그 상황을,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저희 국정조사 자리에 나와서 진술했던 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네. 확인이 어제 되었다는 거. 그게 아유.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국정조사 기간에 또 지적을 했던 게 저희가 이제 증거 조작. 그러니까 저런 인권 침해성 압박 강압 감사 과정을 통해서 진술이 조작되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간단하게 하나 네. 소개하고 부연을 또 한번 해주시면 네, 될 것 그러시죠.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조작을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대검이 발표한 통계 조작 수사 결과 네. 한 대목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원 임직원들은 사전 보고가 부당하다며 12회에 걸쳐 중단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부는 부동산원 예산 삭감 등으로 압박하며 거부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진짜 문제가 심각한 거 맞잖아. 이게 사실이라면. 요거 100%다 조작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네. 자, 요거 볼게요. 이것은 부동산원 통계처장하고 부동산원 원장하고 나눈 카톡을 보면 이게 얼마나 거짓인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네. 2020년 8월 19일 부동산원 통계처장이 청와대와 있었던 회의 내용을 부동산원 원장에게 카톡으로 보고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그 원본은 잠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너무 많으니까 네. 이 원본입니다. 이게 원본이 여기 분명히 원본이고. 존재해요. 네. 자, 요 가운데 일부분만 저희가 따로 좀 추려봤습니다. 네. 원장님, BH 청와대죠. 정책실장 주재회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전반적으로 기존은 전문기관에서 산정하는 통계라면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자신감 있게 국민에게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호도된 언론들에게는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셨습니다.
개선 관련해서는 표본 증가와 주간 조사의 비공표 등 말씀드렸습니다. 주간 표본 증가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제수석께서는요, 지금 당장 중단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 안정시에도 통계 연속성 등 고려해서 당분간 공표해야 하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신감 갖고 열심히 해달라고 주문하셨습니다. 네, 요거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 맞습니다. 문제가 전혀 없잖아.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조작을 했냐? 아무 문제 없잖아. 언론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라고 했지. 네네. 요거를 주택 통계 수정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조작을 해버립니다. 통계 수정에 대한. 그래서 아까 나왔던 PPT에 그 예. 빨간 부분들이 삭제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걸 네. 삭제를 한 거야. 이게 봐, 언론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해달라는 거잖아. 네. 근데 저거를 주택 통계 수정에 대한 적극적 대응. 그러니까 조작을 하라고 했다는 걸로 조작했다는 거야. 뭔지 알지? 그 다음에 주간조사 비공표 중단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힌 거야. 주간조사 비공표를 하지 않는 것을 요청을 했는데, 아이, 그러지 마라. 계속 공표해라. 그거를 거절한 거를 뭐라고 조작을 했냐. 사전 보고 중단에 대한 거부로 조작을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을 딱 빼놓은 다음에 다른 사람 직원들한테 요거를 들이밀면서 감사원에서 조사를 해. 그럼 이 사람은 잘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근거로 자기 기억을 다 못할 거 아니야. 그렇죠. 여기에 맞춰서 진술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일부러 그렇게. 몇 년 전의 기억이니까요. 예, 정확하지 첨언 않죠. 부탁드립니다. 아니, 저 정말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알고 계시죠? 아, 죽을 뻔했어요. 예, 저 우리 최욱 씨께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죽을 거라 뻔했어요. 제가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그러니까 특정한 부분을 빼서 언론에 대해 적극 대응하라 이 말을 마치 그 통계 자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라는 조작하는 식으로 것처럼. 조작한 그 사례도 있지만 뭐 지금 PPT 띄울 시간은 없는 거죠? 하나만 되나요? 띄워주세요. 그러면 네. 11, 12번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저기서 그 주택통계부장이 위에서부터 쭈루룩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1번, 2번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 2번은 고려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주택통계부소관이 아니거든요. 저 업무가. 그런데 그래서 당연히 2번 고려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저기 조사 당시에 제시할 때는 저 2번이 뺀 형태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부당한 우리 부 소관이 아닌 2번에 대해서도 같이 지시를 한 것처럼 느껴지니 이걸 직권남용이라는 그 혐의를 씌우는 겁니다. 와. 그리고 그 다음 PPT 보여주실래요? 대단하다. 자, 당사자가 저렇게 이렇게 합리적인 지시를 해요. 이거 논리적 설명해라. 네, 알겠습니다. 답변을 했어요. 네. 그런데 저 네, 알겠습니다를 빼고 물어봐요. 저 말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 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당사자들, 그러니까 조사를 받는 그 당사자들이 한 말들, 또 위에서 지시한 그 말들의 일부분을 빼서 맥락을 오해하게끔 해서 진술을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갑니다. 아니, 이게 진술 조작이 아니면 뭡니까? 맞아요. 예, 이런 진술 조작, 플러스 방금 보신 대로 증거 조작. 이 진술 조작과 증거 조작을 통해서 기소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허위의 증거들로 기소로 나아가는 이 정과정이 이게 바로 조작 기소라는 것이죠. 예, 중요한 것은 이 지금 증거들의 조작이 과연 감사원에서 있었는지 아니면 감사원이 이제 포괄적으로 사실 수사적에서 필요한 그 적법 절차 원칙 다 우회하는 거 아닙니까? 포괄적인 행정권으로 그냥 디지털 포렌식도 마구잡이로 하고 사실 시간이 있으면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 당시에 이게 지금 어제 저희가 또 받은 자료예요. 거기서 보세요. 21년에는 84건밖에 안 됐던 디지털 포렌식이 감사원에서 한 포렌식입니다. 그런데 네. 22년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993건, 와. 23년 674건, 24년 243건, 합쳐서 1910건, 거의 2000건까지 벌어지거든요. 와. 근데 이 디지털 포렌식이 과연 우리 그 수사권에서 필요한 강제 처분 내에 필요한 어떤 적법 절차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했는가?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 추정. 왜냐? 유병호 당시에 사무총장이 이 포렌식 관련한 규정을 대폭적으로 완화한 채 이 일들을 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과연 이걸 어떻게 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정말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정말 아수라장이었고 난국이었다. 네. 위법의
별천지였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조폭이죠. 예, 그래서 이 과정에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태까지 당사자들이 계속 외롭게 주장을 했지만 사실 잘 전파가 안 됐어요. 전파가 안 됐습니다. 근데 오늘 예. 이렇게 매블쇼 그리고 저희 국정조사 과정에서나마 이런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저로서는 정말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네, 이거 기사 찾아보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저게 이 앞단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값을 낮추려고 조작하려고 했다는 그 증거로 KB하고 감정원하고 왜 가격이 다르냐. 근데 KB 같은 경우는 호가, 부르는 가격으로 산정을 하는 것이고 감정원은 실거래가로 감정하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날 수가 있는데 이걸 증거 조작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수사로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이 사단이 일어난 거예요. 예, 이게 기본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진행된 것이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아시잖아요. 서해피격 때도 감사원이 감사위원회라는 우리 헌법상 그러니까 합의제 헌법기관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그 의결 과정을 생략한 채 감사원위원회 패싱한 채 막 저기 조사하고 그다음에 중간 보고 발표하고 그래서 이 건건마다 모두 아주 위법을 더하는 형태로 유병호 타이거파가 일을 벌였잖아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서해피격만큼이나 또 중요하게 조작들이 일어났던 목표를 정한 사건이 바로 이 통계 조작 그렇습니다. 사건이었고요. 네. 거기서 처음에 이제 보도자료 배포할 때 통계 조작이라는 단어가 무려 48번이 들어갑니다. 거의 50번 가까이 그렇게 통계 조작 발표를 했는데 정작 지금 법정에서 통계 조작 이 부분이 이게 아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니까 방금과 같은 그런 류의 자료들을 통해서 그때서야 슬그머니 구두로 통계 수정이라고 고치겠다. 아니 당사자들은 통계 조작범으로 지금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도가 되고 맞습니다. 있었는데 매도되어 왔는데 몇 년 동안 이제 와서 법정에서 그 단어를 바꾼다고 해서 그게 지금 보상이 됩니까? 이 피해들은 도대체 어떻게 누가 보상을 해줍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가 지금 국정조사에서 하고 있는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억울하게 윤석열 정부 당시에 고통받았던 피해자들을 위한 공간이다. 그리고 네. 우리가 하는 일도 그런 일이다. 그런 사명감으로 아유, 너무 끝까지 훌륭하십니다. 최선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똑똑한 봉지욱도 이 통계 조작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분야가 다르니까. 기자님께서 이번에 큰일 제가 해주셨어요. 정말. 제가 전날 국정조사 현장에 있었잖아요. 네, 계셨어요. 저랑 한상지 기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검찰보다 감사원이 더한 것 같은데. 오. 왜냐면 맞습니다. 25번을 조서를 쓰고 그 외로도 한 15번을 더 갔다 그러던데. 맞아요. 40번을 끌려가고 퇴직하고 재판받고 그 변호사비 개인 돈으로 되고 있고 인생 망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망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놈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고 굉장히 나쁜 쪽으로는 똑똑한 게 윤석열 정부를 들어서고 문재인 정부 사람도 두들겨 잡고 이재명 대통령 두들겨 잡는 게 목적이었잖아. 그런데 이재명을 잡을 때는 검찰을 활용했어. 근데 문재인 정부를 잡을 때는 공무원들이니까 감사원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이게 수월했나 봐. 맞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을 딱 활용한 거야. 예. 아, 제가 아까 꼭 이것도 좀 말씀 꼭 드리고 싶었는데. 말씀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22년을 기다렸잖아. 22년 기다렸더니 이것도 인정을 좀 해야 돼. 억울한 피해자들 때문에 네. 특히나 또 우리 하동수 씨도 나와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대표적인 정말 증거조작, 진술조작 사례예요. 본인이 조사를 받을 때 여기 보시면 이 사진은 제가 거기서 찍어왔기 때문에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공개는 하지 않는데 구두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분명히 본인이 조사받을 때는 주택통계 변동률 수치가 낮아진 것을 좋아했던 것이 블라블라 들어가는 이 표현을 다 삭선 처리했다. 내가 지금 문답 과정에서 한 진술 아니다라고 하면서 지웠어요. 도장까지 찍었어요. 그러면 사실 이분의 문답서에는 이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진 감사원 보고서에는 버젓이 그 내용이 또 들어가 있는 또 들어가 거예요. 있어? 네, 이게 와. 니네들 변동률 수치 낮아지는 거 좋아했다? 그러니까 조작의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죠. 도대체 이 보고서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조작 기소, 조작 수사 아니면 뭡니까? 이 얼마나 아이러니야. 통계를 조작했다고 조사하는 놈들이 조작을 해. 맞습니다. 그러네. 와, 그러니까 진짜 나쁜 놈들인 거지. 네. 그래서 얼마나 억울하면 부동산원 국토부 직원들이 저희한테 제보를 하고 나와서 비록 얼굴은 공무원이니까 드러낼 수 없지만 이름 밝히고 정말 그 생생한 육성으로 그 억울함을 호소했던 아빠께서 어쩔 수 없이 진술했다는 게 지금 생생하게 저희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거 우리 국민들 꼭 찾아서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22년을 기다려서 국회의원이 된 이주희 의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봉지욱 기자님 작품을 또 만나고 우리 네. 또 남았어. 아직도? 진짜 중요한 이슈가 남아 있어. 그렇군요. 대한민국을 죽이려는 세력이 있다니까 지금.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 이거는 지금 진행형이기 때문에. 예. 자, 우리 봉지욱 기자님. 네. 뭐 이번 국정조사도 그렇고 언론들이 다루지 않는데 또 하나 이제 안 다루는 게 조폭 연루설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 X에 글을 올리가면 그 글만 그냥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어제 되게 주목할 만한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를 제가 오늘 얘기할 테니까 언론에서 쓰는지 안 쓰는지 한번 좋아. 체크해봐 주세요. 좋아. 이거는 그냥 제가 뭐 어떻게 의견을 얘기한 게 아니라 벌어진 사실을 전달해 드립니다. 네. 1번 자료 보시면 천천히 쉽게 갑니다. 1번 자료. 광주지방법원에서 네. 보낸 증인 소환장이에요. 야,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김형진, 김형진이 누굽니까? 그알 파타야 사건의 범인 2명 중 1명. 네. 공범. 네,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던 태국 파타야 살인 사건의 범인 중 1명이죠. 네. 나와라고 했는데 사건은 2025 고단 3340. 이걸 왜 제가 이제 숫자를 놔뒀냐면 법원에 들어가서 검색해 볼 수 있어요. 네.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이걸 그러니까 이제 다른 기자들 쓰려면 이거 알아야 돼.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공개를 해놓은 거고. 오케이. 혐의는 무고죠. 무고죄. 김영진에 대해서 누가 무고를 했냐 봤더니 박철민 조폭. 박철민 4번 자료 기억하시죠? 2021년 대선 당시에 알아요. 신기하게도 동아일보 그분 보도 10월. 국정감사에서 김용판이 조폭 박철민의 저 돈다발 흔든 거 10월. 똑같이 10월에 일어났어요. 2021년 10월. 대선 초반에 일어났는데 어제 이제 법정에서 오후 2시에 박철민의 무고 사건에 대해서 순천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영진이 교도관이 없어가지고 화상으로 등장을 했어요. 증인으로 등장을 했는데 무고 사건이 도대체 왜 일어났을까? 박철민이 김영진에 대해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건데 이게 왜 일어났을까 궁금해서 제가 이제 좀 정리해봤습니다. 네. 5번 자료 보시면 조폭 이거는 이제 여태까지 제가 많이 말씀드린 거였는데 2017년에 이제 7월에 그할 1차 방송하잖아요. 네. 1차 방송을 하기 전에 이미 서울중앙지검은 성남국제마피아파를 수사하고 있었어요. 저때 중앙지검장 윤석열. 중앙지검 3차장 한동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알에 1차 방송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일단. 1차 방송에서 그 알이 김형진이 베트남에서 도피하고 있는데 얼굴을 공개합니다. 이 사람 빨리 잡아야 된다고. 그래갖고 이듬해 김형진이 실제로 이제 그 제보를 해가지고 우리 그 경찰이 잡아요. 그래갖고 2018년 4월에 김형진이 베트남에서 체포돼서 압송돼서 와요. 그리고 석 달 후에 조폭과 권력이란 그 제목으로 해가지고 SBS 그할 2차 방송. 그러니까 마치 이 파타야 사건이 약간 이재명 경기도지사 뭐 관계가 있는 듯한 예를 들면 뭐 아수라 영화 옆에 맞아요. 띄우는 이런 방법을 그할 방송 아시죠? 네. 네. 하여튼 그렇게 되고 지금 한참 있다가 이제 요거는 요렇게 일단락이 됐다가 2021년 4월에 박철민이 그것이 알고 싶다를 시청 후 범행을 결심했다. 이거는 박철민의 그 판결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건 판결문에 나왔잖아요. 범행의 결심, 범행의 동기로 나온 부분인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이렇게 돼서 6개월 뒤인 2011년 10월에 국민의힘 김용판이 그리고 그 장영하 변호사가 이재명이 조폭 돈 20억 받았다라고 폭로를 하죠. 네. 하고 요거는 이제 발생한 사건이니까. 오케이. 여기까지는 깔끔해.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잘 몰랐던 일이 계속 있었어요. 6번 자료를 보시면 여기서 이제 끝났어야 되는데 2021년 12월 그러니까 김용판 폭로 이후에 2달 후에 박철민이 이것도 지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누가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이재명과 김영진을 묶어가지고 고발을 합니다. 수원지검에. 김영진도 같이 했어? 이재명을 뭐라고 그 고발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재명이 성남국제마피아파의 고문. 연루가 아니고 고문이다. 국제마피아파의 고문으로 활동했다. 그리고 김영진은 이준석 성남 코마트레이드 대표 전직 조폭 이준석의 돈을 지시를 받고 돈을 이재명에게 배달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발장을 수원지검에 내요. 박철민이. 박철민이. 그러니까 그 사건을 검찰이 직접 하지 않고
경기 남부경찰청으로 내려보내서 경찰이 수사해 보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아, 경찰이 했어. 경찰이. 그래갖고 무혐의로 끝내버려요. 아, 요건 이제 무혐의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따가 이제 이듬해 대선 끝나고 6개월 뒤에 2020년 9월에 김영진이 박철민 재판에 그 증언자로 나가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박철민이 그 허위 사실을 얘기했으니까 고발을 당했잖아요. 그 공직선거법으로. 그래가지고 박철민은 이 사건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장영화 변호사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최근에 대법원에 확정이 됐죠. 확정됐죠. 이건 이렇게 이제 끝났어. 끝났는데 김영진도 보니까 성깔이 있어. 너무 빡친 거야. 박철민이 소설을 쓰면서 자기 끌어들이니까 2023년 5월에 김영진이 변호사를 통해서 박철민을 무고로 고소해요. 여기서 무고로 걸었구나. 고소하는데 이 사건이 윤석열 정권이었는데 크게 진전이 없다가 작년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2달 후에 검찰이 갑자기 박철민을 무고로 기소해버려요. 그랬어? 손도 안 대고 있다가 끝날 뻔한 사건이 이재명의 당선으로 인해서 기사회생에서 당선되면서 기소가 돼. 그래가지고 드디어 어제 준비기일 끝나고 첫 번째 본 공판에서 김영진이 등장을 한 거예요. 2025 고단 3340 이거 해줘야 돼요. 화상으로. 아니, 신기하네. 근데 이재명 정부가 되고 검찰이 이거 기소를 한 게 신기하네. 그렇다면 김영진이 여기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김영진이. 증인. 재판에서 위증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증죄 처벌받잖아요.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위증하는 거랑 게임이 달라요. 법정에서 하는 거는. 7번 자료. 와, 이거 궁금하다. 박수환 씨 한번 자, 궁금하다. 7번 자료. 어제 말 무지하게 작정하고 왔더라고요. 어제 김영진 씨의 법정 증언입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지금 피고인석에 있는 박철민 한 사람만이 재판을 받고 끝나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2017년부터 피고인과 경찰, 검사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와 국민의힘 일부 정치인들이 연루된 중대한 사건이고 이 사건의 피해자는 성남시장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8번. 박철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했고 국민의힘에서 뒤를 봐줘서 곧 가석방을 받는다고 안양교도소에서 떠들고 다닐 때도 이 사건은 수사한 적도 없이 파묻혀 있었습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고 이 사건의 피해자인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대통령이 되면서 정권이 바뀐 뒤에야 이 법정이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박철민만을 이 법정에 세워놓고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앞서 박철민의 단독 범행이 아니고 국민의힘도 있고 뭐 검찰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방송도 있고 언론사도 있고 이렇게 하고 나서 검사가 이제 9번 자료를 보시면 물어봅니다. 대박이네. 어쨌든 무고 재판에서는 처벌을 의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처벌을 원하냐라고 이제 물어봐요. 검사가 박철민의 처벌을 원하세요? 당연히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고 검사, 언론, 국민의힘 박철민의 아버지 외에 다른 분들도 연관성이 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철민이 2017년 수사 당시부터 강력부 김땡땡 검사한테 가서 조직 내부의 일들을 폭로하고 또 정치인 이재명과 관련된 것들을 연결시키려고 애초에 사전에 준비를 하고 이런 사건을 벌인 거거든요. 지금 일부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시는데 수사를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와, 여기 2017년이 핵심이네. 와. 2017년에 중앙지검에서 윤석열의 중앙지검에서 이재명을 잡으려고 수사를 벌였다. 조폭들을 수사하다 보니 이재명이 나온 것인지 그걸 엮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박철민이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고 허위 폭로를 결심했다라고 지금 판결문에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의 검찰이 수사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얘는 이제 한 명은 처벌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 건데 그게 아니고 박철민은 2017년 중앙지검이 이재명을 잡으려고 할 때 협조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박철민이 나중에 이재명 플러스 김영진 고발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거기서 나온 내용, 그러니까 허위 사실 내용 대부분이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했던 내용이에요. 즉 머릿속으로 상상해낸 게 아니고 2017년 중앙지검에서 다뤘던 내용이야. 이게 무섭지 않나요? 무서워. 그러면 어제는 이제 작정을 하고 와서 자기한테 이제 기회가 많이 안 올까봐 아예 나중에는 써온 거를 읽더라고 그냥. 쏟아내는구나. 예. 왜냐면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10번 한번 보여주십시오. 어제 마찬가지로 김영진 씨가 법정 증언한 내용입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몇 달 후 2차 방송을 할 거라며 저와 선배 이준석이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뇌물을 주고 도피와 특혜를 도운 것으로 허위 진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인 박철민이 2017년부터 중앙지검 강력부 김땡땡 검사에게 조직의 일들과 이재명을 공격하는 언론과 국민의힘까지 연결되어 특혜를 제공받으면서 조작에 협조했습니다. 저에게 협조를 해주면 특수상해나 상해치사로 10년가량의 구형을 약속한다. 한 사람이 진술하면 주장이지만 두 사람이 진술하면 그때부터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엄청 구체적이야. 어제 이 말은 이제 주장이잖아요, 일단. 근데 김영진 말고 한 명의 증인이 더 있었습니다. 전직 조폭 임모 씨. 임모 씨도 2017년 중앙지검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대요. 받았는데 제가 오면서 다시 통화하면서 확인을 했는데 당시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을 잡으려고 조사를 했다고 사실이다. 2017년에 그리고 중앙지검에서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다는 얘기를 우리 조직원들끼리 했다라는 증언을 이제 오늘 오면서 또 통화한 거예요. 대박이네 이거. 그러면 김영진이 주장이 이게 허황된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11번 한번 보시죠. 자, 검사들의 말처럼 실제 3달 후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저희 사건과 이재명을 묶어서 방송을 했고 언론에서 지원 사격을 하려는 듯 그할 1차 방송 때는 사건 발생 5일 전 확인된 CCTV 등에 의하면 이전 폭행으로 인해 뇌부종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더니 2차 방송에서는 피해자의 직접 사망 사인이 딱딱한 통으로 머리를 맞아 뇌부종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방송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똑같은 내용으로 살인 기소를 당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김영진이 억울하다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수사 기록을 보니까 실제로 당시에 수사 결과 발표가 중앙지검에서 야구 방망이로 그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쳐서 잔인하게 이분이 태국에서 사망했잖아요. 네. 태국에서 사망했으면 태국 수사기관에서 그거를 다 부검이고 뭐고 했을 거 아닙니까? 검안이고 그 검안 태국 자료를 보니까 두개골 정상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머리에 이제 뭐 이렇게 그 폭행의 흔적은 있는데 뭐 둔기로 맞아서 여기가 함몰되거나 한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김영주의 주장이 뭐냐면 아까 상해치사나 상해치사하면 한 5, 6년이면 나옵니다. 징역 한 5, 6년이면 되는데 협조하면 그걸로 해주고 안 협조하면 넌 살인.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자기가 협조 안 했더니 그할 방송이 나오면서 자기가 수사받았던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의 방송이 나왔다는 거예요. 방송으로. 근데 지금 이 김영진의 주장 중에 그 재판 기록이나 이런 걸 보니까 뭐 법의학 뭐 전문가 등 누구도 했는데 다발성 장기 손상에 의한 그리고 그 출혈에 의한 사인으로 판명된다라고 이분들이 다 와서 얘기를 했어요. 야구 방망이로 뒤에서 맞아서 죽은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2심 판사가 공소장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공소장 변경 안 하고 그냥 형이 확정되긴 했더라고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검찰에서 자기가 수사받은 내용과 방송의 내용이 일치해버렸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결과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야,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건 재판이잖아요. 네. 김영진이 6월 10일인가 광주지방법원에 또 옵니다. 그땐 직접 와요. 판사가 딱 들어보니까 내용 중요하잖아요. 화상으로 할 얘기가 아니야. 화상 증인이 안 돼. 우리가 저기 뭐 알아서 저거 할 테니까 법원에서 할 테니까 김영진 씨 그때 꼭 와서 여기서 얘기 다 해요. 좋아. 그때는 많은 언론들이 좀 들어가서 네. 이 재판을 참관하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 또 제가 파악한 것은 이재명 조폭 연루서를 경찰이 사실은 대충 수사하고 덮은 게 많습니다. 그때 민주당도 고발하고 뭐하고 했는데 경기 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지금 이 이재명 조폭 연루서 관련해서 성남국제마피아파 조직원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수사. 경기 남부경찰 재수사. 재수사라는 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재수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은 무고인지 뭔지 정확히 확인은 되지 않지만 지금 조사 연락을 받았다는 분들도 있고 라고 해서 근데 이분들 얘기로는 뭐냐면 자기가 이제 수사관한테 전화를 받기로는 박철민의 무슨 단순무고 이렇게 사건을 보는 것 같지 않다. 배후. 박철민의 단독범으로 끝났잖아요, 사건이. 단독범으로 보는 것 같지 않다. 배후가 누군지 찾으려는 것 같다. 라는 겁니다. 요 정도 얘기했으면 언론도 이제 경기 남부청에 전화해서 써야 되잖아요. 만약에 경기 남부청이 진짜 그거 지금 수사하고 있다면 이거 엄청 큰 수사가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이제 시작이다 이거는 이렇게 되면. 와, 2017년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조작을 했다는 거야. 지금 그게 이상해요. 이해가 안 가. 그때 윤석열이가 중앙지검장이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때만 해도 본인을 중앙지검장 시켜주고 검찰총장 시켜줄 건데 공을 세우고 싶지 않겠어요? 누가 시켰을 거 아니에요. 공을 세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때 시켰을 거 아니에요. 이재명
그 전에 이제 대선 출마를 했으니까 네. 문재인 후보랑 이재명 후보 얼마나 많이 다퉜습니까? 서로 다퉜긴 네거티브 했죠. 엄청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을 잡아 족쳐서 공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누가 와, 진짜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진행될 사건이니까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고요. 봉지욱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아, 잠깐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매번 잊어버려요. 제가 이제 또 그 이명수 기자랑 기자들의 맛집이란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그만하는 기자 거야. 아니 너무 이거는 많지 않나? 진짜 얘기해야 되는 게 얘기해야 돼. 맛집 프로그램은 대부분 맛집이 돈 주고 하잖아요. 지상파나 나온다 이런 데는. 근데 저희는 돈 주고 합니다. 저희가 기자들이 가서 내돈내산. 얻어먹으면 안 되니까 내돈내산. 저희 먹는 거랑 해서 다 지불하고 맛은 있는데 홍보가 잘 안 돼가지고 힘든 가게들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까지 그거는 안진걸한테 맡겨. 아니 자영업자들을 살려야 되니까 안진걸 기자들의 맛집을 좀 많이 구독해 주시기를 오늘 꼭 좀 부탁드립니다. 기자들의 맛집. 뭘 그렇게 많이 독한 기자들 안 해도 돼요? 독한 기자 10만 넘었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본인의 그 목표 달성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거 달성되면 매불쇼 딱 끊어요. 그리고 하나를 채널 또 만들어. 그리고 또 나와. 아, 그게 종합 편성 채널인데. 와, 종편이야. 제가 유통계의 종편. 제 아이디어로 시작했고 자영업자 살리기 프로젝트니까 독한 기자들 지금 한 15,000명만 더 해주시면 10만 명 넘으니까 좀 지시 좀 해주세요. 오늘 저 아니 근데 달성되면 새벽 안 2시까지 나오잖아. 준비했어요. 새벽 안 2시. 나오잖아. 예, 뭐 달성되면. 아니죠. 달성되면 안 채널 나와요. 하나 더 있습니다. 목표가 하나 더 있어. 오늘은 기자들의 맛집. 오늘은 기자들의 맛집입니다. 네. 지금까지 봉지욱 기자였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